오늘도 눈을 떴다. 침대 옆 탁상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47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1개월. 요즘 들어 침대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엔 나란히 놓인 2개의 그릇.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다. 습관처럼 2사람 분의 식기를 꺼내놓지만 숟가락은 언제나 하나뿐이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낡은 김치통 하나, 반쯤 남은 두부, 며칠 전 민지가 놓고 간 반찬통. 그걸 보며 문득 생각이 스쳤다. 이게 내 인생의 남은 반이구나. 데워 먹을 기력도 없어서 그냥 식빵 한 조각을 꺼냈어. 잼도 바르지 않고 우유에 적셔 먹었다. 입맛이 없었다. 아니, 요즘은 모든 게 의미가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서울은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외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 재방송, 홈쇼핑, 예능 프로그램. 화면 속 사람들은 울고 웃고 떠들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엄마, 오늘 저녁 못 가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 약속 취소였다. 괜찮아. 바쁜 거 아니까. 미안해요, 엄마.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큰아들 승우는 작년부터 연락이 뜸했다. 명절에나 얼굴 한번 비추는 게 다였다. 막내 수진이는 외국에 나가 있어서 카톡으로만 가끔 안부를 물었다. 다들 바쁘지. 혼잣말이 입에서 나왔다. 요즘 부쩍 혼잣말이 늘었다. 말 상대가 없으니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는 것이었다. 오후 3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군가 싶어 인터폰을 보니 아래층에 사는 박경희 여사였다. 정숙 씨 있어요? 문을 열자 박 여사가 반찬통과 함께 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어제 갈비찜 했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요. 아이고 맨날 이래도 되나. 뭘요?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근데 정숙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박 여사가 내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깊었다.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혼자 계시니까 우울한 거 아니에요? 박 여사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정숙 씨, 나 혼자 사는 지 벌써 5년 됐어요. 처음 2년은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있어요. 뭔데요? 하루 20분만 걷기. 그리고 작은 노트에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박 여사가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다. 표지가 달아 있었다. 이게 제 생명줄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저를 살렸어요. 공책을 펼쳐 보여줬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처음엔 쓸 게 없었어요. 오늘 숨을 쉬었다 이런 거 밖에. 근데 하다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정숙 씨도 한번 해봐요. 20분이라도 걸어보고 감사한 거 찾아보고 박 여사를 돌려보내고 문을 닫았다. 손에 들린 그녀의 공책이 자꾸 신경 쓰였다. 밤 10시 잠이 안 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남편의 베개를 껴안았다. 이제 그 사람 냄새도 거의 사라졌다. 그때 박 여사의 말이 떠올랐다. 20분이라도 걸어봐요.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엔 뭔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다. 삶의 냄새.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의 향기였다. 신발장을 뒤져 오래된 구두를 꺼냈다. 남편이 신던 것이었다.
손끝으로 가죽의 주름을 느끼며 속삭였다. 여보, 나 내일 한번 걸어볼까 봐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책장에서 새 공책을 꺼냈다. 작년에 민지가 생일 선물로 준 예쁜 노트였다. 한 번도 쓰지 않아서 표지가 깨끗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다. 내일 아침 20분만 걸어보자. 그리고 감사한 일 하나만 찾아보자. 글씨가 떨렸다. 하지만 썼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을 맞춰놓지 않았는데도 7시에 눈이 떠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요즘 10시 넘어서야 일어나는데 세수를 하고 운동화를 신었다. 남편이 내 생일에 사준 것이었다. 나중에 같이 등산 가자며 건넨 선물. 결국 한 번도 신지 못했던 신발. 20분만.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가 낯설었다. 얼마 만에 이른 아침에 집 밖으로 나가는 걸까?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안 되는 거야. 그때였다. 어머, 정숙 씨. 산책하세요? 박 여사였다. 그녀도 운동복을 입고 걷고 있었다. 네, 한번 해보려고요. 잘하셨어요. 같이 걸을까요? 박 여사가 내 걸음에 보조를 맞췄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였다. 처음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져요. 그런가요? 그리고 걸으면서 주변을 잘 보세요. 감사일기 쓸 거리가 보일 거예요.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은행나무 가지에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은 노부부가 커피를 나눠 마시고 있었다. 이런 게 다 있었구나. 20분이 금방 지나갔다. 숨이 찼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내일도 나올 거예요? 박 여사가 물었다. 한번 해볼게요.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어젯밤 꺼내놓은 공책을 펼쳤다. 펜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다. 감사한 일이 뭐가 있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 첫 줄을 썼다. 그리고 멈췄다. 두 번째가 나오지 않았다. 30분을 고민하다가 겨우 한 줄을 더 썼다. 박 여사와 함께 걸었다. 세 번째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났다. 내일 쓰자고 다짐하며 공책을 덮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뭔가 찝찝했다. 세 개를 채우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생각이 났다. 새 운동화를 처음 신어봤다. 다시 공책을 펴서 세 번째 줄을 채웠다. 그러자 기분이 좀 나아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박 여사와 20분씩 걸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점점 익숙해졌다. 무릎도 덜 아팠다. 감사일기도 매일 썼다. 처음엔 쓸 게 없어서 고민했는데 이제는 4줄, 5줄을 쓰게 됐다. 1. 오늘 날씨가 맑았다. 2. 놀이터에서 아이 웃음소리를 들었다. 3. 냉장고에 민지가 놓고 간 반찬이 맛있었다. 4. 발목이 덜 아팠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이었다. 그날 승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번 달 관리비를 또 안 내셨어요. 관리실에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깜빡했네. 지난달에도 그랬잖아요. 도대체 집에서 뭐 하세요? 요즘 아침마다 산책을 좀 해서. 산책이요? 엄마가? 승우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다. 응. 건강해지려고. 엄마, 혹시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는 거 아니죠? 요즘 노인들 타겟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잖아요.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야. 그냥 아래층 사는 분이랑 같이 걷는 거야. 그 사람 믿어도 돼요? 나중에 뭐 사라고 하거나 투자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바보가 아니야. 목소리가 커졌다. 알았어요.
근데 엄마 관리비는 꼭 내세요. 제가 자동이체 해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힘이 빠졌다. 자식들이 날 어떻게 보는 거지? 판단력 없는 노인? 그날 저녁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결과표가 도착했다. 혈압 높음, 혈당 위험, 운동 권장. 하단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과표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몸도 마음도 망가져가고 있었다. 그날 밤 감사일기를 쓸 수가 없었다. 펜을 들었다가 놓았다를 반복했다. 결국 한 줄만 썼다. 오늘도 숨 쉬었다. 그리고 공책을 덮었다.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보고 싶었다. 여보,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나요? 대답은 없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내일은 다시 걸어보자. 한 달이 지났다. 매일 박 여사와 걸었다. 20분이 25분이 됐다. 감사일기도 거의 빠짐없이 썼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박 여사의 걸음이 느려졌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그녀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였다. 일주일 후 박 여사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정숙 씨, 박 여사가 힘없이 누워 있었다. 손이 차가웠다. 무슨 일이에요? 암이래. 위암. 이미 3기야. 머리가 멍해졌다. 치료는요? 이제 늦었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그동안 걸으실 때? 알았어. 나도 알았어. 그래서 더 걷고 싶었어. 박 여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정숙 씨, 나 때문에 멈추지 마요. 계속 걸어요. 그게 나한테도 위로가 될 거예요. 감사일기도 계속 써요. 약속해요. 네, 약속할게요. 병원에서 나와 아파트로 돌아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아 울었다. 왜 다 떠나가는 걸까? 남편도 이제 유일한 친구도. 그날부터 일주일간 걷기를 멈췄다. 감사일기도 쓰지 않았다.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 민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제가 내일 갈게요. 다음 날 민지가 왔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 설거지 빨래 청소도 안 하시고. 왜 이러세요? 그냥 기운이 없어서. 민지가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사실은 오빠들이랑 얘기 좀 했어요. 무슨? 요양원 알아봤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안 가. 엄마 들어보세요. 좋은 곳이에요. 식사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고 같이 지낼 분들도. 싫다고 했잖아. 소리를 질렀다. 민지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는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서 너희 아버지랑 살았고 너희들 키웠고. 눈물이 났다. 엄마, 제발. 나 좀 그냥 놔둬. 민지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원하시면. 하지만 엄마,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아시죠? 민지가 떠나고 혼자 남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 감사일기 공책이 놓여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공책을 집어들고 펼쳤다. 한 달 전 마지막으로 쓴 페이지였다. 오늘도 숨 쉬었다. 그 한 줄을 보며 생각했다. 지금도 나는 숨 쉬고 있다. 아직 살아있다.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1. 민지가 걱정해줬다. 2. 박 여사의 말을 기억한다. 3. 나는 아직 살아있다. 세 줄을 쓰고 펜을 놓았다. 눈물이 공책에 떨어졌다. 맞아. 나는 아직 살아있어.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다.
운동화를 신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비가 그쳤다. 하늘이 맑았다. 혼자 걸었다. 박 여사가 없는 길이 낯설었다. 하지만 걸었다. 20분을 걷고 벤치에 앉았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어르신 매일 걸으시는 거 봤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주민센터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건강교실 참여하실 생각 있으세요? 같이 걷고 간단한 체조도 하고. 건강교실이요? 네. 비슷한 어르신들이 5분 정도 모이셨어요. 혼자 걷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재밌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에 시작해요. 한번 오세요. 부담 없으세요? 남자가 전단지를 건네고 갔다. 전단지를 보며 생각했다. 다시 시작해볼까? 집에 와서 감사일기를 썼다. 1. 오늘 혼자 걸었다. 2.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3.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맨 아래에 덧붙였다. 박 여사 약속 지킬게요. 계속 걸을게요. 화요일 아침 주민센터 앞에 갔더니 벌써 3분이 와 계셨다. 다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 이정숙이라고 해요. 아, 오셨네요. 저는 최영이에요.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손을 잡았다. 저는 김순자, 저는 홍미자예요. 서로 인사를 나눴다.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분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주민센터 직원이 가벼운 스트레칭을 가르쳐 줬다. 그리고 함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다. 혼자 걸을 때와 다른 느낌이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다. 정숙 씨, 요즘 감사일기 쓰세요? 영희 할머니가 물었다. 네, 쓰고 있어요. 박경희 여사가 돌아가신 분이 추천해 주셔서요. 저도 써요. 벌써 2년째예요. 정말요? 네. 처음에 쓸 게 없었는데 지금은 3줄로 모자라서 5줄씩 써요. 영희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한 달이 지났다. 건강교실이 내 일상의 중심이 됐다. 일주일에 3번 화목토에 만나서 같이 걸었다. 감사일기도 풍성해졌다. 1. 영희 할머니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 2.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다. 3. 민지한테서 안부 전화가 왔다. 4. 오늘 저녁을 직접 요리해서 먹었다. 어느 날 영희 할머니가 책 한 권을 건네줬다. 이거 재밌어요. 한번 읽어봐요. 82년생 김지영. 이거 젊은 사람들이 읽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도 읽을 수 있죠. 집에 와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한 챕터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다. 오랜만에 뭔가에 몰입한 느낌이었다. 내가 책을 읽다니. 그날 밤 감사일기에 썼다. 1. 영희 할머니가 책을 빌려줬다. 2. 오랜만에 책을 읽었다. 3.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후 승우가 집에 들렀다. 오랜만이었다. 엄마,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 네, 얼굴에 혈색도 돌고.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강교실 다녀. 건강교실이요? 응. 같이 걷고 운동도 하고. 승우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엄마가 그런 데를 다니세요? 왜? 이상해?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좋네요. 엄마가 뭔가 하시는 게. 승우의 반응이 예전과 달랐다.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대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다. 엄마, 요양원 얘기는 잊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지내시는데 뭐. 가슴이 따뜻해졌다. 승우가 돌아간 후 감사일기를 펼쳤다. 1. 승우가 좋아 보인다고 말해줬다. 2. 자식들의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기쁘다. 3.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상했다. 요즘 며칠간 영희 할머니가 건강교실에 나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봤다.
여보세요? 영희 씨, 저 정숙이에요. 요즘 왜 안 나와요? 정숙 씨, 미안해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디 아프세요? 병원 검사 중이에요. 다음 주에 결과 나와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박경희 여사가 떠올랐다. 빨리 나으세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또 있는 걸까? 또 혼자가 되는 걸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감사일기를 폈다. 1. 영희 할머니가 회복하기를 기도한다. 2.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3. 어떤 일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세 번째 줄을 쓰며 깨달았다. 나는 변했다. 3개월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었다. 일주일 후 영희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정숙 씨, 나 당뇨래. 심한 편이래. 많이 아프세요? 지금은 괜찮은데 관리를 잘 못하면 위험하대. 한동안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아야 해. 그럼 건강교실은요? 당분간은 못 나갈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요. 빨리 회복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했다. 유일한 친구가 또 멀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건강교실은 계속 나갔다. 순자 할머니인 미자 할머니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어느 날 승우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바로 갈게요. 30분 후 승우와 민지가 함께 왔다. 둘 다 표정이 안 좋았다. 무슨 일이야? 엄마 앉으세요. 승우가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게 뭔데? 아빠 빚이에요. 머리가 멍해졌다. 빚? 아빠가 몇 년 전에 사업 투자를 하셨대요. 친구 사업에. 그게 망하면서 빚이 생겼어요. 얼마나? 3억 2천만 원이요. 숨이 막혔다. 그런데 왜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채권자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보증인이 아빠셨거든요. 그럼 엄마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 집을? 네, 전세금 빼고 팔면 2억 정도 나와요. 나머지는 저희가 나눠서 갚을게요. 미안해요, 엄마. 우리도 몰랐어요. 민지가 울먹였다. 사실 한 달 전부터 알았어요. 그때 요양원 얘기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거구나. 미안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승우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힘들게 사시는 거 알면서도 우리 편한 대로만 생각했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남편의 사진이 옆 탁자에 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 당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혼잣말이 나왔다. 대답은 없었다. 화가 났다.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이 상황 전체에.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다. 남편은 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자식들도 절박했을 것이다. 저녁 무렵 거실로 나갔다. 승우와 민지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집 팔자.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요양원은 절대 안 가. 작은 집이라도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곳으로 구해줘. 네, 엄마. 그리고 너희들 돈도 보태지 마. 이 집 팔면 충분할 거야. 하지만 엄마. 내 말 들어. 나는 이제 집이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너희 아버지랑 살았고 너희들 키웠지만 그건 추억이야. 추억은 어디서든 가지고 다닐 수 있어. 민지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대신 약속해. 힘들 때 말해. 혼자 감당하지 말고. 그날 밤 감사일기를 펼쳤다. 손이 떨렸다. 뭘 써야 하지? 오늘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썼다. 1. 진실을 알게 됐다. 2.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했다. 3. 집은 팔려도 내 삶은 계속된다.
세 번째 줄을 쓰고 펜을 놓았다. 그리고 네 번째 줄을 덧붙였다. 4. 작은 습관은 어떤 위기에서도 나를 지켜준다. 영희 할머니한테 문자를 보냈다. 큰 일이 생겼어요. 내일 통화할 수 있을까요? 곧 답장이 왔다. 물론이에요.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였다. 괜찮아. 어떻게든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영희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정숙 씨 무슨 일이에요? 모든 걸 털어놨다. 남편의 빚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 자식들의 요양원 계획. 한참을 듣던 영희 할머니가 말했다. 정숙 씨, 집은 바뀌어도 당신은 그대로예요. 감사일기 쓰고 걷고 새로운 친구들 만든 거 다 당신이 한 거예요. 그건 어디 가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리고 정숙 씨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요? 요양원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화가 났죠. 날 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생각해봤다. 그때는 무력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몰랐고. 근데 지금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맞아요. 그게 변화예요. 영희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영희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나요. 우리 서로 힘이 돼주는 거죠. 전화를 끊고 감사일기를 폈다. 1. 영희 할머니와 통화했다. 2. 내가 변했다는 걸 깨달았다. 3. 집은 바뀌어도 나는 계속된다. 한 달 후, 집이 팔렸다. 생각보다 빨리 매물이 나갔다. 이사 준비를 하며 물건들을 정리했다. 20년 넘게 산 집이라 버릴 게 많았다. 남편의 옷, 오래된 사진첩, 아이들 어릴 적 장난감. 하나하나가 추억이었다. 특히 남편의 구두를 보며 한참을 울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집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다. 슬프지만 후회는 없었다. 민지와 승우가 와서 짐을 옮기는 걸 도왔다. 엄마, 이거 버려요? 승우가 감사일기 공책을 들고 물었다. 아니, 그건 절대 버리면 안 돼. 급히 달려가서 공책을 받았다. 이게 뭔데요? 내 생명줄이야. 승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공책을 봤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도 숨 쉬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쓴 감사일기야. 벌써 4개월째. 승우가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엄마, 그래. 이게 날 살렸어. 아빠 떠나고 나서 정말 죽고 싶었거든. 근데 이거 쓰면서 조금씩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승우가 공책을 꼭 쥐었다. 미안해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너무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새 집은 작았다.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이었다. 하지만 햇빛이 잘 들어왔다. 이사 온 첫날 제일 먼저 한 일은 작은 책상을 창가에 놓는 것이었다. 그곳에 감사일기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새 공책도 샀다. 5번째 공책이었다. 민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승우 오빠 온대요. 수진이도 영상통화로 참여한대요. 다 모이네. 네. 엄마 새 출발 축하 겸 가족 모임이에요. 저녁 식사 때 수진이가 화면으로 나타났다. 엄마, 새 집 어때요? 좋아. 작지만 따뜻해. 엄마, 저도 감사일기 시작했어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정말? 네. 매일은 못 써도 일주일에 3번은 쓰려고요. 승우도 거들었다. 저도 시작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가 시작한 작은 습관이 자식들에게까지 번진 것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자식들이 돌아갔다. 혼자 남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감사일기를 폈다. 1. 새 집으로 이사했다. 2. 자식들이 다 모였다. 3. 내 작은 습관이 가족에게 번졌다. 4.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네 번째 줄을 쓰며 웃음이 나왔다. 집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넓어졌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처음 며칠은 낯설었다. 좁은 공간, 다른 소리들, 익숙하지 않은 풍경. 하지만 적응은 빠르게 됐다. 오히려 관리하기 편했고 청소도 금방 끝났다. 건강교실도 계속 나갔다. 새 집에서 조금 멀어졌지만 버스로 15분이면 갔다. 영희 할머니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당뇨 관리를 하면서 조금씩 걷고 있었다. 정숙 씨, 새 집 어때요? 생각보다 좋아요. 작아서 오히려 편하고. 다행이네요. 걱정했어요. 영희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힘을 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영희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정숙 씨, 사실은 나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나도 집 팔았어요. 2년 전에. 네? 애들이 빚이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빚. 그래서 집 팔아서 갚았죠. 그랬구나.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30년 산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영희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정숙 씨한테 감사일기 얘기한 것도 그 때문이에요. 나를 살린 게 그거거든요. 영희 씨. 우리 비슷하죠? 남편 잃고 집 팔고 혼자 남고. 그러게요. 그래서 더 당신한테 힘을 주고 싶었어요. 나도 해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눈물이 났다. 영희 할머니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영희 씨. 우리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영희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다. 발신인은 남편 영호의 친구 박상철이었다. 편지를 뜯었다. 정숙 씨께 늦은 편지 송구합니다. 영호 형님이 돌아가신 후 계속 연락을 드리려다가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형님께 빌린 돈이 있습니다. 2천만 원입니다. 제 사업이 어려울 때 형님이 도와주셨는데 갚기도 전에 형님이 떠나셨습니다. 이제야 사업이 정상화되어 돈을 갚으려 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박상철 올림. 편지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2천만 원. 남편이 빌려준 돈이 돌아온다니.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남편이 그런 돈이 있었다면 왜 보증을 섰을까? 왜 친구 사업에 투자를 했을까? 다음 주 박상철 씨가 찾아왔다. 60대 초반의 남자였다. 정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앉으세요. 박상철 씨가 봉투를 꺼냈다. 2천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2,500만 원 드립니다. 이자는 됐어요. 아닙니다. 마음의 빛이에요. 봉투를 받으며 물었다. 상철 씨, 저의 남편 영호 씨가 왜 친구 사업 보증을 섰는지 아세요? 박상철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형님이 그 친구 딸이 백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사업을 잘못해서 망한 거죠. 형님은 끝까지 그 친구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살았으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났다. 그런 사정이. 정숙 씨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한테도 그 친구한테도. 박상철 씨가 떠나고 혼자 남았다. 남편 영호의 사진을 봤다. 웃고 있는 얼굴. 당신. 그런 사람이었구나. 화가 났던 마음이 녹아내렸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너무 착했던 사람이었다. 그날 밤 감사일기를 폈다. 1. 남편 영호의 진실을 알았다. 2.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됐다. 3. 예상치 못한 돈이 돌아왔다. 4. 인생은 계속 놀라움을 준다. 네 번째 줄 아래에 덧붙였다. 영호, 당신은 끝까지 좋은 사람이었어요. 고마워요. 다음 날 승우한테 전화를 걸었다. 승호야, 돈이 생겼어. 네? 무슨 돈이요? 사연을 설명했다. 승우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다. 아버지. 그런 분이셨구나. 그래. 내 아버지는 멋진 사람이었어. 엄마, 그 돈은 엄마가 쓰세요. 아니야. 너희들 빚 갚는데 보태. 엄마, 괜찮아. 나는 이제 필요한 게 많지 않아. 이 작은 집에서 감사일기 쓰고 걷고 친구들 만나고. 그거면 충분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영호, 당신 덕분에 끝까지 놀라움이 있네요. 석 달 후,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8시에 건강교실에 나갔다. 영희 할머니, 순자 할머니, 미자 할머니와 함께 30분씩 걸었다. 걷기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숙 씨 요즘 책 읽어요? 영희 할머니가 물었다. 응, 지난주에 연금술사 읽었어. 어땠어요? 좋더라. 나이 들어서 읽으니까 다르게 느껴져. 다음엔 뭐 읽을 거예요? 추천 좀 해줘요. 영희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서는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다. 오후엔 감사일기를 썼다. 이제는 공책이 6번째였다. 매일 쓰니까 한 달이면 한 권이 찼다. 1. 오늘도 맑은 날씨. 2. 영희 할머니와 좋은 대화. 3.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 4. 저녁에 민지가 온다. 4줄을 쓰고 나니 만족스러웠다. 예전에는 한 줄도 쓰기 힘들었는데 저녁에 민지가 왔다. 손주들도 데려왔다. 할머니, 어머, 우리 예쁜이들. 아이들을 안았다. 따뜻했다.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으시고 건강해 보이시고. 감사일기 덕분이야. 저도 요즘 열심히 써요. 엄마 따라서. 정말? 네.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쓰지 않으면 허전해요. 민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손주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게 행복이구나.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제안이 왔다. 정숙 씨 혹시 자서전 쓰기 모임에 참여하실래요? 자서전이요? 네. 어르신들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6개월 과정인데 전문 작가가 도와드려요. 내 인생이 뭐 특별한 게 있다고. 모든 인생은 특별해요. 그리고 정숙 씨는 이미 감사일기로 글쓰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생각해보니 흥미로웠다. 내 인생을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해볼게요. 자서전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오후에 모였다. 5명의 어르신이 각자의 이야기를 썼다. 625전쟁을 겪은 분, 평생 교사로 살아온 분, 젊었을 때 사업을 했던 분. 나는 남편 영호와의 결혼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 남편을 잃은 이야기, 감사일기로 다시 살아난 이야기. 쓰다 보니 내 인생이 보였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는 내용, 슬펐지만 아름다웠다. 석 달 후 초고가 완성됐다. 1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다. 제목은 감사일기 65세, 다시 살아가기로 정했다. 책이 인쇄됐다. 30권만 소량으로 만들었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승호, 민지, 수진이에게 한 권씩 줬다. 엄마가 이런 걸 쓰셨어요? 승우가 놀라며 책을 펼쳤다. 읽어봐. 엄마 인생이 담겨 있어. 며칠 후 승우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책 다 읽었어요. 어땠어?
울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는 다 괜찮아.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일어서신 게 작은 습관의 힘이야. 하루에 20분 걷기, 감사한 일 3가지 쓰기. 그게 날 바꿨어. 봄이 왔다. 건강교실에서 벚꽃 구경을 갔다. 영희 할머니와 팔짱을 끼고 걸었다. 정숙 씨 1년 전 생각나요? 그럼요. 그때 나 정말 힘들었죠. 지금은요? 행복해요. 진짜로. 영희 할머니가 웃었다. 나도요. 정숙 씨 덕분에 더 행복해졌어요. 벚꽃이 흩날렸다. 꽃잎이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날 저녁 감사일기를 펼쳤다. 6번째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였다. 오늘로 이 공책의 마지막을 쓴다. 10개월 전 나는 죽고 싶었다.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멀리 있고 할 일도 없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 나를 바꿨다. 하루 20분 걷기. 감사한 일 3가지 쓰기. 이 2가지가 내 인생을 되살렸다. 박경희 여사가 준 선물이었다. 집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넓어졌다. 소유는 줄었지만 감사는 늘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영희 할머니, 친구들, 자식들, 손주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 이제 나는 안다.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온다는 것을. 변화는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내일 아침 나는 7번째 공책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 오늘 눈을 떴다. 감사하다. 이 한 줄에서부터 글을 쓰고 펜을 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서랍에서 새 공책을 꺼냈다. 수진이가 최근에 보내준 예쁜 노트였다. 표지에 적혀 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계속 써주세요. 첫 페이지를 폈다. 내일 아침에 쓸 것이다.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어둠 뒤에는 또 아침이 올 것이고 나는 다시 걸을 것이고 다시 감사의 길을 쓸 것이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힘이 됩니다.